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넘어가기 힘들어 쉬어간다는 깊은 골짜기의 달빛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맑은 계곡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기만 해도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사람들의 고단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신비로운 동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산이 내어주는 귀한 선물인 갖가지 약초를 캐며 소박하지만 정겨운 삶을 꾸려나갔고,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자기 일처럼 나누며 마치 커다란 한 식구처럼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던 정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깊은 숲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손질된 작은 오두막 한 채가 홀로 서 있었어요. 그곳에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산을 벗삼아 살아가는 18살의 아리따운 소녀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솜씨 좋은 약초꾼으로 이름이 높았답니다. 비록 입은 옷은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가득한 소박한 삼배옷이었지만 그녀의 눈망울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약초를 다루는 손길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정성이 가득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신령이 보낸 아이라 부르곤 했었지요. 연화의 하루는 남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녘, 산등성이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 때부터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따아 올리고 낡은 망태기를 어깨에 둘러맨 채 이슬 머금은 산길을 헤치며 귀한 약초를 찾아 깊은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어요. 연화에게 산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품이었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모두 자신을 지켜주는 친구와 같았기에 그녀는 험한 산길도 무서워하지 않고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산을 올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산을 타던 연화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맑던 하늘에는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것처럼 산 전체를 울리며 불안한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지요. 마을 어르신들은 이런 날이면 산신령이 노하셨으니 절대로 산에 오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연화는 며칠 전 몸져 누운 이웃집 할머니를 위해 꼭 찾아야만 하는 귀한 영약을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연화가 찾으려던 것은 1년에 단 한 번, 가장 험준한 절벽 끝에서만 피어난다는 천명초라는 약초였는데, 그 효능이 워낙 뛰어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귀한 것이었어요.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며 눈앞을 가렸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를 향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손끝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나고 거센 바람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오직 절벽 끝에 피어있을 그 작은 꽃만을 생각하며 험난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지요. 한참을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절벽 정상 부근에 다다랐을 때 연화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찾던 천명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맞아 온몸이 젖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이 있었던 것이지요. 소년은 마을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매끄러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 위에는 화려한 금실로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귀한 신부님을 짐작게 했으나, 지금 그의 모습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듯 위태로워 보였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소년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살폈는데
소년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슴팍에는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에서 붉은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험한 절벽 끝에 왜 이런 고귀한 신분의 소년이 홀로 쓰러져 있는지 의문이 생겼지만 연하는 일단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상약초를 지식여 상처 부위에 대고 정성스럽게 지혈을 시작했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연하의 시야를 가렸고 소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가고 있어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요. 소년을 이곳에 두고 마을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만약 그대로 두었다가는 소년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거나 굶주린 산짐승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연하는 작고 가녀린 체구였지만 소년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소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단단히 고정했답니다. 그녀는 미끄러운 바닥을 짚어가며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산신령님께 이 가여운 목숨을 부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험한 절벽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수십 배는 더 험난했고 소년의 무게가 더해져 연화의 다리는 금방이라도 풀릴 듯 떨려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탕물 때문에 발이 쑥쑥 빠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소년이 등 뒤에서 내뱉는 가처픈 숨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바짝 차렸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연화는 들리지 않을 소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며 스스로의 두려움을 떨쳐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의 감각만을 믿고 오두막을 향해 사력을 다해 걸음을 재촉했지요. 천신만고 끝에 산 중턱에 위치한 자신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연화의 옷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소년을 방 안의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펴 냉골이었던 방을 훈훈하게 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정성껏 달인 약탕을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며 밤새도록 소년의 곁을 지켰는데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지요. 깊은 밤, 연화는 소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그의 품속에서 살짝 빠져나온 눈부신 옥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옥패에는 평범한 백성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용문양이 아주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이를 본 연화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소년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며 어쩌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귀한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밤을 꼬박 새우게 되었지요.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치고 창밖으로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소년이 긴 한숨을 내쉬며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소년은 낯선 천장과 코끝을 자극하는 진한 약초 향기에 당황한 듯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이내 몰려오는 통증에 신음을 내뱉으며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지요. 곁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연화는 소년의 소리에 놀라 깨어나 물을 가져다 주며 그를 안심시켰고 소년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이토록 맑은 눈을 가진 소녀라는 사실에 깊은 의구심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는 표정이었답니다. 소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연화를 바라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자신이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연화는 그저 이곳은 안전한 산골 마을이니 안심하라는 대답만을 건넸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운 듯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정성스럽게 상처를 돌봐주는 연화의 손길에서 따뜻한 진심을 느꼈는지 조금씩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제 보았던 옥패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고
이 조용한 마을에 조만간 어떤 큰 폭풍이 몰아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였답니다. 연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년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지만 소년의 몸에 난 칼자국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당분간은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내려가 장터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곡식과 고기를 구하며 소년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의심을 피했지요. 그러나 평소와 다른 연화의 행동은 예리한 마을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고, 작은 소문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오두막 주변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낯선 까마귀들이 날아들어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기도 했고, 연화는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시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소녀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기운을 차렸으나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만을 바라보는 날이 많았고,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몸을 움츠리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지요. 연하는 소년의 곁에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산속의 예쁜 꽃들을 따다주며 그의 마음을 달래주려 애썼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녀는 연화가 정성껏 차려준 소박한 산나물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곳에 살던 사람이며 예기치 못한 배신을 당해 쫓기게 되었다는 짧은 설명과 함께 자신을 구해준 연화에게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지요. 소년의 말투는 매우 정중하고 위엄이 넘쳐서 연화는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지만, 소년은 오히려 그런 형식적인 예우보다는 연화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된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그 미소를 본 연화는 가슴 한편이 간질거리는 낯선 감정을 느꼈고, 소년이 떠나야 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소년은 연화에게 자신의 이름이 겸이라고 알려주며 나중에 혹시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을 찾아오라는 뜻밖의 제안을 하기도 했지요. 두 사람은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오두막 마당에 앉아 세상사 걱정을 잠시 잊은 채 산골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감상하며 짧지만 평화로운 시간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잠시, 연화가 마을에 약초를 팔러 내려갔을 때 예기치 못한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욕심쟁이로 소문난 박씨가 연화의 뒤를 밟아 그녀의 오두막 근처까지 왔었다는 이야기를 건네며 요즘 오두막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숨겨둔 정인이라도 있는 게냐라며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당황하여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박 씨의 눈에는 의심의 불꽃이 튀고 있었고, 그는 연화가 들고 있던 귀한 약초 보따리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답니다. 박 씨는 연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의 집이 수상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계집애가 혼자 사는 집에 웬 낯선 사내가 들어앉아 호의호식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라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평소 연화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박 씨의 집요한 부추김에 조금씩 동요하며 연화의 오두막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조용하던 달빛 마을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답니다. 연화는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와 소년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소년은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이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연화에게 큰 해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위험에 처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소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그를 지켜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가슴을 졸여야만 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처량하게 들리고 구름은 달빛을 가려 주변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갇혀 있었지요. 소녀는 연화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든 척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품 안에 옥패를 꽉 쥐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절벽 끝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인연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산속의 바람만이 조용히 속삭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연화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산 너머에 사는 지혜로운 김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라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명쾌한 답을 주실 것 같았고 또한 소년의 정체에 대해 자신이 느꼈던 그 막연한 예감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소년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니 절대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당부를 거듭한 뒤 아직 새벽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숲길을 따라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며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험하게 느껴졌고 연화의 발걸음은 마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소년의 얼굴만이 가득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용기가 샘솟고 있었지요. 과연 달빛 마을에 불어닥칠 소문의 실체는 무엇이며 연화는 소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깊은 산골의 아침은 그렇게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품은 채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새로운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헤치고 연화가 도착한 곳은 마을의 최고령자인 김할머니의 낡은 기와집 앞이었답니다. 할머니는 이미 마당 한 구석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는데 구수한 숭늉 냄새와 매캐한 나무 타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있었지요. 연화는 평소보다 다급한 기운을 숨기지 못한 채 할머니의 인기척에 맞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는 인자하면서도 깊은 눈으로 연화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무언가 큰일이 있음을 단번에 알아채셨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방으로 이끄셨고 그 정겨운 온기에 연화는 밤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으며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위로의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할머니는 연화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산짐승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입방아라지 않았느냐. 네가 지고 온 짐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전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할머니의 지혜에 놀라며 그동안 있었던 일과 소년의 정체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지요. 할머니는 묵묵히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산골 마을의 평화는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니 소년의 존재를 끝까지 비밀로 하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피하지도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행동해야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할머니의 말씀은 연화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연화가 할머니 댁을 나와 마을 장터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연화의 귀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연화가 지나갈 때마다 하던 말을 멈추고 힐끗거렸으며 저 멀리 박씨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언가 은밀하게 떠드는 모습이 연화의 눈에 들어왔지요. 박씨는 연화가 산에서 내려온 귀한 약초를 팔아 큰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도성에서 내려온 대단한 사내를 모시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마치 눈앞에서 본 듯이 떠벌리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연화를 쳐다보았고, 연화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박 씨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이더니 동네 청년들에게 저 계집애가 요즘 장터에서 고기와 쌀을 평소보다 배나 더 사가더군. 혼자 사는 집에 대체 누가 있길래 그러겠어라며 의심의 불씨를 계속해서 지폈습니다. 그는 연화가 숨기고 있는 것이 혹시나 나라에서 쫓기는 대역죄인이거나 혹은 엄청난 보물을 지닌 귀한 분이라면 그것을 먼저 찾아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탐욕의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지요. 박 씨의 부추김에 동조한 몇몇 청년들은 오늘 밤 연화의 오두막을 몰래 지켜보기로 의기투합했고, 마을에는 왠지 모를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며 평화롭던 달빛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장을 보며 소년에게 줄 보양 재료를 챙겼지만 장터 입구에서 마주친 박 씨가 그녀를 가로막으며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화야, 요새 산 너머에 낯선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데 너는 혼자 살면서 무섭지도 않으냐? 어제는 내 집 근처에서 못 보던 옷자락을 봤다는 사람도 있더구나. 박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연화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산짐승을 쫓으려 낡은 옷가지를 걸어두었을 뿐이니 신경 쓰지 마셔요라고 답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박 씨는 연화의 단호한 태도에 혀를 차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연화의 망태기 구석구석을 훑으며 집요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연화는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왔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마을 어귀 고개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마을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산골짜기 소녀가 님을 모셔왔네. 비단 옷에 옥패 찬 고운님을 모셔왔네. 소문나면 어쩌나 산신령이 노할까라는 가사의 노래는 박 씨가 퍼뜨린 헛소문이 이미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퍼졌음을 의미했지요. 연화는 아이들의 순수한 노래 뒤에 숨겨진 무서운 소문의 속도를 체감하며 소름이 돋았고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숲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닌 누군가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연화는 문을 걸어 잠그고 소년의 상태를 살폈는데 소년은 기력을 많이 회복했는지 앉아서 책을 읽는 듯한 자세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고기와 쌀로 죽을 쑤어 대접하자 소년은 고마움을 표하며 마을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구나. 나 때문에 네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고 조언 섞인 사과를 건넸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감출 수 없었고 연화는 그가 정말로 높은 곳에서 내려온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이 그를 위해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지요. 소녀는 연화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이 이겸이며 이 나라의 세자라는 사실을 아주 조심스럽게 고백했는데 그 말을 들은 연화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겸은 궁궐 내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아 피신하던 중 습격을 당해 이 절벽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라며 현재 자신을 찾는 무리 중에는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도 섞여 있음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는 연화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라며 짐짓 모진 소리를 했지만 연화는 그의 슬픈 눈망울을 보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소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와 일행들은 연화의 오두막 근처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주시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내 말이 맞지. 저 안에서 분명 남자 그림자가 비쳤어. 저건 분명 보통 사내가 아니야. 옷값만 팔아도 우리 마을 1년치 식량은 나올 거다라며 청년들의 탐욕을 자극했지요. 그들은 연화가 잠들기만을 기다려 집 안으로 들이닥칠 계획을 세웠고 숲속의 어둠은 그들의 검은 마음을 감추어 주듯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연화는 왠지 모를 불안함의 문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년의 곁을 지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마른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껴야만 했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오두막 마당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박 씨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마을에 수상한 도적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주러 왔으니 어서 문을 열어보렴이라는 그의 외침은 도적을 잡겠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소년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간악한 수작이었지요. 연하는 소년에게 벽장 속에 숨으라고 신호를 보낸 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으로 다가갔고 소년은 연하의 손을 짧게 쥐며 괜찮을 것이라는 눈빛을 보낸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화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문을 살짝 열어 박 씨 일행을 마주하며 당당한 척 연기를 시작했답니다. 박 씨는 연화가 문을 열자마자 앞장서서 방 안을 훑어보려 했지만 연화는 문턱을 가로막고 서서 밤늦게 처녀 혼자 사는 집에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도적이라니요. 저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약초만 정리했을 뿐입니다.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냄새 뒤에 숨겨진 낯선 향취를 맡으려 코를 킁킁거렸고 그의 뒤에 서 있던 청년들은 횃불을 높이 들어 오두막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지요. 마당은 횃불의 붉은 빛으로 일렁였고 연화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늘어져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 안에 놓여있던 2개의 수저와 밥그릇을 가리키며 혼자 산다면서 밥그릇은 왜 2개냐, 그리고 저기 놓인 비단 조각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라며 연화를 몰아세웠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소년의 상처를 닦아줄 때 썼던 헝겊이었는데 미처 치우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고 연화는 당황하여 장터에서 주운 것이라 둘러댔지만 박 씨는 이를 비웃으며 당장 방 안을 수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마을 사람들 몇몇도 박 씨의 기세에 눌려 연화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종용하기 시작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의 변한 모습에 연화는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바로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박 씨 일행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움찔하며 누구냐, 어떤 놈이 숨어 있는 거냐 라고 외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지요. 이 휘파람 소리는 소년을 추격하는 무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소리였는데 이를 알 리 없는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에서 내는 소리라며 겁을 먹고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이 틈을 타서 박 씨에게 산신령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어서 돌아가셔요.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면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경고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애썼답니다. 박 씨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숲속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와 마을 청년들의 겁먹은 표정을 보고는 일단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만 내일 밝을 때 다시 오겠다.
그때도 숨기는 게 있다면 마을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라는 협박을 남기고 그들은 횃불을 든 채 산 아래로 서둘러 내려갔지요. 멀어지는 횃불의 불빛을 보며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벽장에서 나온 소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쥐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이것은 단지 폭풍 전야의 짧은 정적일 뿐이며 내일은 더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소녀는 연화에게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너마저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옥패를 연화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상처가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과 같다며 소년을 만류했고 대신 마을 뒷산에 있는 비밀 동굴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동굴은 연화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닐 때 발견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험준한 곳에 위치해 있어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였기에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겨 한밤중에 도주를 준비했답니다. 연화는 최소한의 식량과 약초만을 챙긴 채 소년의 부축을 받아 어둠이 짙게 깔린 뒷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이었지만 연화는 매일같이 다니던 길이었기에 발끝의 감각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소녀는 연화의 단단한 의지에 감복하며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지요. 산바람은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불빛보다 밝게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으며 연화는 속으로 부디 이 소중한 인연이 무사히 지켜지게 해주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험한 바위 너덜지대를 헤쳐나갔답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소년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가득했고 연화 역시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고 입구는 넝쿨로 가득 덮여 있어 밖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였으며 연화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마른 짚을 깔아 소년이 누울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소년은 연화의 정성에 감동하며 나중에 내가 궁으로 돌아가면 너를 반드시 불러 가장 귀한 약초를 마음껏 캐게 해주겠다라는 귀여운 약속을 건네 연화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고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고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연화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박 씨는 그녀가 사내와 함께 도망쳤다며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박 씨는 연화의 오두막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더욱 독이 올라 마을 청년들을 동원해 산을 뒤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관가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으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화의 집을 아끼던 몇몇 아주머니들은 착한 연화가 그럴 리 없다.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연화를 두둔했지만 박 씨의 기세에 눌려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실정이었답니다. 한편 김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소동을 지켜보며 조용히 연화의 오두막 근처를 살피시다가 연화가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작은 약초 잎사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할머니에게만 보낸 비밀 신호로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뜻을 담고 있었기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셨지요. 할머니는 박 씨에게 어제 산신령님이 내린 휘파람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함부로 산을 뒤지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니 조심해라라고 엄포를 놓으셨고 미신을 믿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주춤하며 산속 깊이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욕심은 공포보다 컸고 그는 몰래 관가에서 파견된 무사들에게 연화의 집과
그 주변 지형을 설명하며 소년의 인상차기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가 무사들은 세자의 실종 소식을 듣고 비밀리에 수색 중이었는데 박 씨의 제보가 그들이 찾던 단서와 일치함을 확인하자 즉시 마을을 포위하고 산을 샅샅이 수색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마을 어귀에는 낯선 군관들이 말을 타고 나타났고 무시무시한 칼을 찬 무사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며 이제 연화와 겸의 은신처는 시간 문제로 발견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동굴 안에서 연화는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무사들의 외침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년 겸은 담담하게 자신의 칼을 다듬으며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연화야, 너는 지금이라도 나가서 무사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너의 목숨을 구하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라고 말했지만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구한 것은 포상을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라고 진심을 전했고 겸은 그녀의 고결한 마음씨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연화는 동굴 주변에 자생하는 환각 성분이 있는 약초와 연기를 내는 약초들을 모아 무사들의 접근을 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숲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무사들이 올라오는 길목의 함정을 파고 약초 향을 피워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며 시간을 벌려 애썼지요. 산골 소녀의 지혜가 나라의 숙련된 무사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그녀의 일념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숲은 그녀의 편이 되어 안개와 바람으로 무사들의 앞길을 가로막아 주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색망은 좁혀져 왔고 연화와 겸은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마지막 순간을 대비했습니다. 숲속에서는 박 씨의 고함 소리와 무사들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덧 동굴 근처까지 그들의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위기의 순간에 두 사람에게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을지. 산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이들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긴장감은 극에 달해 마을 전체가 폭발할 듯한 정적에 휩싸였답니다. 동굴 안의 아침은 차가운 이슬 냄새와 눅눅한 흙내음이 섞여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곁에서 곤히 잠든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 그의 눈가에 어린 피곤함과 창백한 안색이 그녀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지요. 농쿨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새벽빛은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동굴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부모님이 계신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이 가여운 영혼과 자신을 부디 지켜달라고 간절히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정체 모를 두려움을 억지로 누르려 애썼답니다. 소년겸은 가벼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고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밤을 꼬박 세운 연화의 충혈된 눈망울이었지요.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깊은 상처 부위가 욱신거리는 통증을 유발하자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은 품 안에서 반짝이는 옥패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연화에게 자신의 신분 때문에 닥쳐올 위험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나직하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 옥패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증표였기에 이를 차지하려는 자들과 없애려는 자들이 동시에 이 조용한 마을을 향해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연화는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지요. 연화는 마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소년에게 먹일 최소한의 비상식량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 아래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손을 꼭 쥐며 절대로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산짐승 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도 이곳은 안전하니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지요. 겸은 그녀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부디 몸조심하거라. 네가 잘못된다면 나 역시 이곳에서 살아나갈 이유가 없단다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향해 처음으로 애틋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가슴에 새긴 채 서둘러 동굴을 빠져나와 안개 자욱한 숲길을 따라 마을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연화가 마주한 풍경은 어제와는 판이하게 달랐고 평화롭던 달빛 마을은 온데간데 없이 살벌한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관가에서 내려온 무사들이 말을 타고 마을길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었으며 집집마다 세간살이를 뒤집어 놓으며 낯선 사내의 행방을 묻는 거친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연화는 최대한 몸을 낮춘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김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뛰고 있었고 길가에 핀 작은 풀꽃조차 오늘따라 서글프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녀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답니다. 박 씨는 관가에서 파견된 우두머리 무사 곁에 붙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연화의 집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나으리 그 계집애가 분명히 이 산속 어디엔가 그 사내를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수상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고 집안에는 비단 조각이 널려 있었다니까요. 라며 연화를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었지요. 박 씨의 눈에는 오직 공을 세워 보상금을 챙기겠다는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고 이웃으로 지냈던 연화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사악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깊은 슬픔을 느껴야만 했답니다. 우물가 근처에서는 평소 연화를 아끼던 아낙네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걱정과 의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화가 큰 잘못을 저질러 마을 전체에 화를 입힐까 두려워했고 또 어떤 이는 가여운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겠냐며 눈물을 훔치기도 하였지요. 연화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마을에 가져온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결판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김할머니의 뒷담을 넘어 안채로 들어갔으며 할머니는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방 안에서 연화를 맞이해 주셨답니다. 김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고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주셨는데 그 안에는 태우면 짙은 연기와 함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초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은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비방인데 위급한 순간에 불에 던지면 무사들의 시야를 가려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연화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지요. 또한 할머니는 진실은 땅속에 묻힌 뿌리와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우게 마련이니 너의 그 고든 마음을 믿고 끝까지 버텨보거라라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주셨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큰 위안을 얻었으며 주머니를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다시 험한 산길을 향해 몸을 날렸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화는 관과 무사들 중 유독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는 다른 무사들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보다는 은밀하게 숲의 지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자를 보호하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반대 세력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배신자였고 연화는 그가 손에 쥔 화살촉 끝에 묻은 검은 도끼를 보고 본능적으로 그가 적임을 알아차렸지요. 그녀는 그 사내보다 먼저 동굴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길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이 날카로운 돌에 찍혀 피가 흘렀지만 연화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소년 겸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짐승처럼 숲을 질주했답니다. 연화가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이미 검을 뽑아 들고 입구를 주시하며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고독한 호랑이처럼 위험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소년에게 마을에 닥친 무시무시한 수색 소식과 배신자의 존재를 알렸고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서로의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연화야, 만약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너만이라도 저 너머 골짜기로 도망쳐라라고 겸히 말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당신이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 저 혼자 살아남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며 눈물 섞인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지요. 안개는 더욱 짙어져 이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멀리서 무사들의 말발굽 소리와 박씨의 간사한 웃음소리가 동굴 근처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들은 연화가 떨어뜨린 약초 주머니의 냄새를 맡으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고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갑게 식어 두 사람의 숨결을 옥죄어 왔지요. 연화는 김할머니가 주신 약초 가루를 한 줌 꺼내 쥐고 동굴 앞에 미리 준비해둔 작은 모닥불 더미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전을 앞둔 소녀의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했답니다. 무사들의 선두가 동굴 앞 넝쿨을 칼로 쳐내며 나타났을 때 연화는 망설임 없이 약초 가루를 모닥불 위에 던졌고 순간적으로 자욱하고 보랏빛이 감도는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기를 마신 무사들은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고 헛것을 보기 시작하며 비틀거렸고 박씨는 겁에 질려 산신령이 노하셨다. 저 계집애가 요술을 부린다라고 소리치며 뒤로 나자빠졌지요. 연화는 이 틈을 타 소년의 손을 잡고 동굴 뒤편의 좁은 틈새로 연결된 비밀 통로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놀던 장소였는데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험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답니다. 비밀 통로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절벽 꼭대기의 평평한 바위 위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와 숲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장소였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관과 무사들 사이에 숨어있는 배신자를 가려내기로 마음먹고 큰 소리로 무사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지요. 이곳에 계신 분은 이 나라의 귀한 세자 저하이십니다. 저기 검은 화살을 든 자는 저하를 시해하려는 반역자이니 모두들 정신을 차리고 그를 잡으십시오. 연화의 맑고 높은 목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져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벽 위에 서 있는 고귀한 자태의 소년과 그 곁을 지키는 연화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고 무사들 역시 일시적으로 움직임을 멈춘 채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겸은 연화의 용기 있는 외침에 호응하듯 자신의 가슴에서 옥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으며
태양빛을 받은 옥패는 눈부신 광채를 내뿜으며 그의 신분을 증명해 주었지요. 그 순간 무사들 중 충성심이 강한 자들은 즉시 무릎을 꿇으며 예를 갖추기 시작했고, 당황한 배신자는 화살을 겨누려 했으나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어 마을 청년들과 충직한 무사들이 그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으나 평소 그에게 불만이 많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는 그저 마을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연화가 사내를 숨겼길래 도적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연화는 절벽 위에서 그 광경을 보며 이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곁에서 자신의 어깨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겸의 손길 덕분에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답니다. 배신자로 지목된 무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연화를 향해 독화살을 날렸으나 이를 미리 예견한 겸이 자신의 검으로 화살을 쳐내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겸은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소년이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통치자의 위엄을 갖춘 채 무사들에게 명을 내려 반역자들을 생포하게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동안의 소동을 사과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산골 소녀 연화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더라면 이 모든 일은 비극으로 끝났을 것이라는 겸의 칭송에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으며 숲에는 다시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연화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고, 그 눈물은 그동안의 고생과 두려움을 모두 씻어내는 정화의 소금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한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자 자신의 소중한 인연이었음을 깨닫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지요. 겸은 울고 있는 연화에게 다가와 자신의 비단 소매로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울지 마라. 네가 나를 구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와 이 마을을 지켜주겠다라고 맹세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에서 귀한 음식을 가져와 절벽 아래 넓은 터에서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소동을 끝내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소년경과 함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산을 내려왔고, 김할머니는 마을 어귀까지 마중 나와 두 사람의 무사 귀환을 기뻐하며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요. 박 씨는 마을 창고에 갇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무사들은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을 주변에 정갈하게 진을 치고 밤샘 경계를 서며 평화를 유지했답니다. 이날 밤 연화의 오두막은 더 이상 위태로운 은신처가 아니라 세자 저하가 머무는 행궁과 같은 기품을 내뿜게 되었고, 마을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집 주변을 정리하며 연화를 도왔습니다.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으나 그 마음가짐만큼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풍요로웠으며 밥 짓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굶주린 배와 마음을 달래주었지요. 소년겸은 연화의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궁궐의 산해진 미보다 이 밥 한 그릇이 더 귀하고 맛있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여 연화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답니다. 연화는 문득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볼을 살짝 꼬집어 보았는데, 아릿한 통증과 함께 느껴지는 따뜻한 방 안의 공기가 이것이 현실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캐던 약초들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자신의 진심과 용기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마을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지요. 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달빛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은 연화와 겸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아름다웠답니다. 하지만 겸은 내일이면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연화에게 함께 궁으로 가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연화는 잠시 고민 끝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저는 이 산과 약초들을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저하를 위해 정성껏 약초를 캐어 보내드리는 것이 제 본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요. 겸은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나중에 반드시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긴 대화를 나누며 잊지 못할 밤의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며 불안했던 마음을 털어버렸고 연화의 용기 있는 행동은 어느덧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아이들의 새로운 노래 가사가 되었습니다. 절벽 끝 소녀가 해를 구했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불러왔네라는 노래는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연화를 의심하거나 헐뜯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지요. 진실이 밝혀진 뒤의 평화는 이전보다 훨씬 견고하고 따뜻했으며 달빛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화사한 기운으로 가득 차 오르는 밤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소년겸의 상처를 마지막으로 정성껏 드레싱하며 그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녀는 연화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떨림을 감지하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남겨 연화의 심장을 다시 한번 세차게 뛰게 만들었지요.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깊은 산골의 작은 오두막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창밖의 달림은 이들의 아름다운 약속을 증명하듯 구름 뒤에서 살포시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이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의 존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별빛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등불을 끄며 소년의 평안한 수면을 기원했고 자신 또한 오랜만에 깊고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숲은 이제 조용히 숨을 죽이며 두 영웅의 휴식을 지켜주었고 달빛 마을의 밤은 그렇게 기적 같은 인연의 진실을 품은 채 고요하고 아늑하게 깊어만 갔으며 모든 걱정은 바람에 날려보낸 채 편안한 안식의 시간을 맞이했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며 달빛 마을의 아침을 밝힐 무렵 마을 어귀는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살벌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식으로 세자 저하를 모시기 위해 도성에서 급히 파견된 왕실 근위대원들이 눈부신 갑옷을 차려입고 깃발을 높이 든 채 위엄 있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웅장한 행렬을 보고 깜짝 놀라 길가로 물러나 무릎을 꿇었으며 근위대장은 말에서 내려 세자가 계신 곳을 향해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공기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으로 가득 찼고 숲속의 새들도 반가운 소식을 전하듯 평소보다 맑고 고운 소리로 지저귀며 새로운 아침을 축복하는 듯 했답니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는 연화와 세자겸이 나란히 섰고 그들 앞에는 포박당한 배신자 무사와 탐욕의 눈이 멀어 마을을 혼란에 빠뜨렸던 박씨가 무릎을 꿇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자겸은 비록 몸은 아직 완쾌되지 않았으나 그 눈빛만큼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엄을 가득 담아 사람들을 압도하며 서 있었지요. 근위 대장은 소리 높여 세자의 무사 귀환을 선포하였고 연화가 목숨을 걸고 저하를 구한 공로를 치하하며 그녀의 숭고한 행위를 온 마을 사람들에게 공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제의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듯 연화를 향해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연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답니다. 세자겸은 낮은 목소리로
이곳은 나에게 제2의 생명을 준 소중한 땅이며 연하는 이 나라의 어떤 대신보다도 용감하고 현명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는 이어 배신자를 향해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려 그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을 명하였으며 박 씨에게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 준엄하게 꾸짖었지요. 박 씨는 바들바들 떨며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뉘우쳤고 세자는 그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마을의 대순일을 도맡아 하며 속죄할 기회를 주겠다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세자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고 마을에는 다시금 화합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자 마을에는 그동안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성대한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아낙네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꺼내어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연화의 오두막 근처에는 광군들이 정갈하게 천막을 치고 마을 청년들과 힘을 합쳐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연화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약초 차를 대접하고 잔치 음식을 도왔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시기하는 대신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건네왔답니다. 솥단지에서는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 구석구석을 채우니 어제의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세자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산골 소녀의 작은 진심이 나라의 큰 빛을 지켜냈으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세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연화가 그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봐주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까지 치유해 주었음을 고백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 연화는 더 이상 외톨이 약초꾼 소녀가 아니라 마을의 자랑이자 수호신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근심을 털어버린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세자의 명에 따라 마을 창고에 있던 곡식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아 수행하며 진땀을 흘렸지만 그 과정에서 나눔의 기쁨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죄하며 내가 눈이 멀어 너의 고귀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구나라고 말하며 고개를 깊이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답니다. 연화는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아저씨도 이제부터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셔요. 라고 답하여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지요. 이로써 마을 안의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던 마음을 거두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정으로 뭉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세자는 연화와 함께 마을 뒷산의 약초 밭을 거닐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는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자는 연화에게 도성으로 함께 가서 자신의 곁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했지만 연화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약초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흙냄새와 물소리가 자신의 삶의 전부이며 저하께서 훌륭한 임금이 되실 수 있도록 이곳에서 귀한 약초를 길러보내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행복임을 설명했지요. 세자는 그녀의 깊은 뜻을 존중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고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남녀의 정을 넘어선 숭고한 약속으로 승화되었답니다. 마을은 이제 세자가 머무는 임시 궁궐처럼 정갈하고 기품 있는 장소로 변모했으며 곳곳에는 근위대원들이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장작을 패거나 물을 새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사들의 칼싸움 연습을 구경하며 장군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희망차 보였으며 연화의 오두막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진귀한 선물들이 쌓였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마을 사람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졌답니다. 그녀의 이러한 무소유의 정신과 배려심은 세자의 마음을 더욱 감동하게 하였고 온 마을은 연화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아름다운 향기가 끊이지 않는 낙원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세자가 내린 하사품인 쌀과 고기로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은 등불 빛으로 반짝이며 보석처럼 빛났지요. 세자는 연화가 직접 달인 약탕을 마시며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듯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궁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연화는 그런 세자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는 뿌듯함을 느꼈고 이제는 정말로 평화로운 밤을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에 가슴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세자는 근위대장에게 명하여 마을의 지형을 살피고 험준한 산길에 안전한 다리를 놓게 하였으며 가뭄에도 물이 끊이지 않도록 볼을 설치하여 마을의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연화가 사랑하는 이 땅을 더욱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세자의 세심한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나라의 세자 저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이토록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것에 크게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연화의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이 이제는 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된 셈이었으며 산골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싱그러웠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란스러웠던 잔치도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편안한 휴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남아 남은 그릇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되새겨 보았는데 마치 긴 꿈을 꾼 것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가슴 벅찬 현실임에 감사했지요. 세자는 방 안에서 내일 있을 출발을 준비하며 연화가 정성껏 지어준 새 옷을 매만졌고 그 옷 한 땀 한 땀에 담긴 연화의 마음을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마을은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는 아늑한 품과 같은 평온함을 되찾았답니다. 김할머니는 연화의 오두막을 다시 찾아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다라며 연화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마을은 이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지요. 연화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잠시 응석을 부리기도 했고 그동안 숨겨왔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의 어둠은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이불과 같았으며
만물은 고요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했답니다. 세자겸은 연화에게 마지막 밤의 선물로 자신이 아끼던 옥필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필에는 백성의 아픔을 잊지 않는 군주가 되겠다는 다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이 글귀를 볼 때마다 자신을 떠올려 달라고 부탁하며 그녀가 이곳에서 길러내는 약초들이 백성들의 병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근심까지 고쳐줄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지요. 연화는 그 귀한 선물을 소중히 받아들고 저와의 앞날에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산골의 밤은 그렇게 아름다운 약속과 함께 깊어갔고 숲속의 바람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멀리 실어나르며 온 산을 은은한 감동으로 물들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연화의 용감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녀의 덕을 칭송했고 박씨조차도 이제는 연화의 충성스러운 조력자가 되어 마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을의 규칙은 더욱 엄정해졌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싹됐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소문이 발붙일 곳은 없게 되었지요. 연화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를 보며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달빛 마을은 이름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빛이 머무는 곳으로 기억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항상 연화의 맑은 미소가 함께할 것이랍니다. 다음 날 있을 이별이 조금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연화는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에 슬퍼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배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세자가 도성으로 돌아가 강건한 왕이 되어 만백성을 굽어 살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밤새도록 정성껏 비상약초 보따리를 꾸렸답니다. 세자 역시 연화의 그 고든 마음씨를 본받아 정의롭고 따뜻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잠자리에 들었지요. 두 사람의 인연은 절벽 끝이라는 위태로운 곳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단단해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유대로 남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답니다. 마을 전체가 곤히 잠든 깊은 밤, 연화는 홀로 마당에 나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부모님께 자신의 행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지켜야 할 마을이 생겼답니다.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하늘 끝까지 닿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숲은 그녀의 행복을 시샘하지 않고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어 화답해 주었지요.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으며 고요한 정적 속에서 모든 생명은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평온한 안식을 취하고 있었답니다. 세자겸은 연화의 자장가 같은 숲의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연화와 함께 들판을 누비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꿈이 단순히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모든 백성이 연화처럼 순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꿈결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지요.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무르익어 갔고 갈등이 해소된 자리에는 사랑과 이해라는 꽃이 피어나 마을의 향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은은하게 대지를 비추며 모든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기적 같은 인연의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아궁이의 불씨를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와 소박한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오늘따라 방 안의 공기가 유난히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내일 세자를 보내고 나면 다시 평범한 약초꾼 소녀로 돌아가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세상이 들어와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전혀 외롭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그 소년이 나중에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상상하며 즐거운 공상에 빠졌고 그러는 사이 어느덧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달콤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답니다. 마을은 그렇게 모든 소란을 뒤로 한 채 고요하고 성스러운 밤의 정적 속에 잠겼으며 기적 같은 인연이 맺어준 평화의 열매는 내일 아침 더욱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마쳤답니다. 세상의 끝과 같았던 절벽에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연화의 용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후대에 전해질 것이며 그녀가 캐는 약초들은 사랑과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약효를 더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리고 평화가 찾아왔으니 우리도 연화와 세자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의 밝은 햇살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깊어가는 밤, 달빛 마을의 평화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찾아가 포근한 안식을 선물하기를 바라며 이 긴장과 환희의 순간들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연화는 잠들기 직전 세자가 건네준 옥피를 머리맡에 두고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저하, 부디 강건하셔요. 그녀의 기도 섞인 인사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세자의 꿈속으로 전달되었을 것이고 두 사람의 영혼은 달빛 아래에서 하나로 얽혀 영원한 약속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자연의 숨소리만이 들려오는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아끼고 지켜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연화도, 세자도, 그리고 달빛 마을의 모든 이들도 걱정 없는 깊은 잠에 들었으니 우리도 그 평화로운 꿈결을 따라 편안하게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맑은 이슬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던 그날 아침. 달빛 마을의 어귀는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갈하고도 장엄한 기운이 가득했답니다. 도성에서 내려온 근위대원들이 말의 갈기를 정돈하고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주먹밥과 말린 나물 보따리를 들고 나와 세자 저하의 앞날을 축복하며 배웅의 길을 나섰지요. 연화는 밤새 정성껏 구린 약초, 보따리를 세자의 말 안장에 단단히 묶어주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자신의 마음만은 항상 저하의 곁에서 그 건강을 지켜줄 것임을 조용히 약속하였고 세자 이겸은 그런 연화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변치 않는 신뢰의 눈빛을 보냈답니다. 마을을 떠나는 행렬이 고갯마루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먼지 구름이 가라앉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할머니는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는 네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마음 편히 쉬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세자가 떠난 뒤의 마을은 잠시 적막함이 감도는 듯했지만 이내 사람들은 세자가 약속한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다시금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답니다. 박 씨는 이전의 탐욕을 완전히 버리고 마을의 바전일을 도맡아 하며 연화에게 수시로 미안함을 전했고 마을 청년들은 연화의 오두막을 수리하고 약초 밭을 일구는 일을 도와주며 그녀를 마치 친누이처럼 아끼고 존경하는 진심을 보여주었지요.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물러가고
산자락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으며 달빛 마을은 세자의 교지에 따라 전국에서 손꼽히는 약초 생산지로 지정되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마을의 약초 전문가가 되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산의 귀중함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약초를 올바르게 채취하고 가공하는 법을 전수하며 마을 전체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지요. 그녀의 손을 거친 약초들은 도성으로 보내져 왕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쓰였고 그때마다 도성에서는 연화를 향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그녀가 평소 필요로 하던 귀한 서적과 도구들이 답내로 내려와 마을의 문화를 한층 더 높여주었답니다. 여름이 되어 숲이 울창해지면 연화는 가끔씩 소년겸과 처음 만났던 그 험준한 절벽을 다시 찾아가 바위에 앉아 흐르는 구름을 보며 옛 추억에 잠기곤 했는데 그때마다 절벽 끝의 바람은 저와의 따뜻한 음성을 전해주는 듯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보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녀의 지혜를 구했고 그녀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인자한 여인으로 성장해 나갔답니다. 마을 어귀에 새로 놓인 돌다리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보 덕분에 농사일은 수월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환한 미소만이 가득하여 달빛 마을은 이름 그대로 밤마다 은은한 행복의 빛을 내뿜는 낙원이 되었지요. 그렇게 몇 해의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가을날, 마을 사람들은 도성에서 임금님이 직접 지방을 순행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행렬이 이곳 달빛 마을을 가장 먼저 찾는다는 말에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겸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자신을 살려준 약초꾼 소녀와 달빛 마을의 정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에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아 감사를 표하고자 했던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길목을 깨끗이 쓸고 오색 깃발을 달아 임금님의 행차를 준비했고 연화는 설레는 마음을 누르며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마을 어귀 고개나무 아래에서 옛 인연을 기다리며 맑은 눈망울을 반짝였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장엄한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임금님의 행렬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길가에 엎드려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고 이겸은 말에서 내려 가장 먼저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도 연화의 손을 예전처럼 따뜻하게 잡으며 그동안 나를 대신해 이 땅을 이토록 아름답게 지켜주어 정말 고맙구나라고 인사를 건넸고 연화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었지요. 두 사람의 재회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신분을 초월한 그들의 고귀한 인연에 감동하여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임금님은 마을 광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었으며 연화에게는 나라의 모든 약초를 관리하는 관직을 제안했으나 연화는 여전히 이 산골 마을이 좋다며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대신 그녀는 임금님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고 이겸은 그녀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 더욱 어진 정치를 펼칠 것을 다망하며 약속했지요. 마을은 그날 밤 다시 한번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 임금님과 백성이 한데 어우러져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달빛 아래에서 성스럽고도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답니다. 깊은 밤, 이겸과 연화는 단둘이 조용히 마을 뒷산의 오두막 마당에 앉아 옛날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는 화려한 궁궐의 어떤 연회보다도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겸은 연화가 선물한 옥필로 쓴 시를 읊어주며 자신의 마음속에는 항상 달빛 마을의 향기가 남아있음을 고백했고, 연화는 자신이 캔 약초들이 임금님의 마음을 맑게 해주어 다행이라며 화답했지요. 두 사람은 비록 사는 곳은 다르지만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응원할 것을 다짐했고, 절벽 끝에서 시작된 그 위태로웠던 인연이 이제는 온 나라를 따뜻하게 감싸는 큰 사랑의 뿌리가 되었음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답니다. 다음 날 임금님이 떠난 뒤에도 달빛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연화는 다시 평범한 약초꾼의 일상으로 돌아와 망태기를 메고 산을 올랐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산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자신이 찾은 진정한 행복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진실한 마음과 용기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가르쳤고, 달빛 마을은 대대로 의리 있고 정이 많은 동네로 소문이 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도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키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절벽 끝에서 만난 소년의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의 진심은 바위도 뚫고 하늘도 감동시킨단다. 너희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그녀의 가르침은 마을의 가풍이 되었고, 달빛 마을의 약초 향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만 갔지요. 이제는 노인이 된 이겸 임금님도 가끔씩 변복을 하고 마을을 찾아와 연화가 차려준 소박한 나물 비빔밥을 먹으며 옛 추억을 나누곤 했으니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인연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만큼 영원하고 성스러운 우정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이제 다시 밤이 깊어 달빛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안으니 숲속의 짐승들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만물은 깊은 안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화의 오두막 창가에서는 은은한 등불빛이 새어나오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고단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고, 시냇물 소리는 자장가가 되어 잠든 사람들의 꿈길을 평화롭게 인도하고 있지요. 우리도 이제 연화의 따뜻한 마음씨를 가슴에 품고 걱정과 근심은 모두 바람에 날려보낸 채 내일의 밝은 태양을 기다리며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달빛 마을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평온하고 안락한 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불을 끄기 전 연화는 머리맡에 놓인 옥패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오늘 밤만큼은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기를 바라는 따뜻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녀의 맑은 영혼은 이제 밤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달빛 마을처럼 정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조용히 응원하고 있을 것이지요. 마을의 고요한 정적 속에 울려 퍼지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사랑의 속삭임이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몸을 맡기며 연화와 소년이 만났던 그 아름다운 인연의 숲으로 편안하게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산골의 공기는 차갑지만 마음만큼은 온돌방처럼 뜨겁고 아늑한 이 밤.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연화의 미소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겨져 내일 아침이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며, 달빛 마을의 평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며 삶의 고비마다 위로를 건넬 것입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등불은 희미해지지만 우리들의 가슴 속엔 잊지 못할 기적 같은 인연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제는 정말로 깊고 단잠에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잘 자요. 달빛 마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